너랑 김태훈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야.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대화 내용, 내가 한 말 하나하나 다 있어. 누군가에게 그 문장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아주 정확하게 침착하게 예고 없이 그녀 앞에 꺼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그녀의 얼굴보다 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은 건 침묵을 선택한 내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복수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정리라고 불렀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서류, 더미와 증거 목록, 그리고 법원의 통지서로 정의되는 순간,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 아내의 거짓을 눈치채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이 쌓이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화장 상태와 옷차림, 그리고 무심하게 흘리는 말 한마디까지 기록했다. 카드 내역, 위치 로그, 메시지 복원, CCTV. 내가 모른 척했던 시간들은 사실 전부 준비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오로지 침묵과 관찰로만 대응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그날 그녀가 고개를 떨구던 표정이 대답해 주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화요일 아침 창문 틈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얼음이 유리컵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말없이 반복되는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더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내 안 어딘가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결혼 6년 몇 번의 고비를 넘긴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지나치듯 살아가고 있었다. 불만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원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정지된 일상 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그 시작은 몇 달 전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계절의 변화, 감정 기복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함은 반복됐고 패턴은 너무도 일정했다. 그녀는 자주 늦게 돌아왔지만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샤워 후엔 다시 화장을 했고 예전엔 쓰지 않던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출근길 복장도 조금씩 달라졌다. 모든 변화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나타났고 나는 그 반복성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매일 아침 8시에 나는 집을 나섰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정리했다. 내가 인사를 건네면 멍한 눈빛으로 시선을 피한 채 대답만 건넸다. 그 억지로 지은 미소는 무표정보다 어색하고 낯설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색하는 순간 흐름이 깨질까 두려웠다. 대신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수집했다. 아무 말 없이, 감정 없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했다. 나는 보험 손해사정사다. 수많은 사고를 마주하며 배운 건 하나였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 사람들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 이야기만 크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작고 반복적인 흔적에서 무의식적인 표정과 말투 속에서 스며 나온다. 아내 역시 그러했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요일, 시간, 말투, 향기, 옷차림, 눈빛의 흐름까지. 감정 없이 냉정하게. 감정이 개입되면 흐름이 틀어진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침은 여전히 어제와 같았다.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단추를 채우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처럼 보였지만 그 말 속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오히려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화장의 농도, 옷의 선택. 모든 것은 내 눈에 새겨졌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였다.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특히 눈이 마주칠 때면 내 표정이 무너질까 두려워 숨을 참는 일이 반복됐다. 그래서 난 무딘 척, 둔한 척, 모르는 척했다. 2달쯤 그렇게 지나자 나는 더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내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에 필라테스를 간다 했지만 그 시간 그녀의 휴대전화는 늘 엉뚱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현관을 열었지만 눈은 집 안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익숙한 실내와의 방향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내겐 충분한 경고였다. 세탁기 안에 던져진 셔츠엔 내가 모르는 향이 스며 있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분명 다른 남자의 흔적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생활 곳곳엔 변화를 말해주는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는 그 조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았다. 일상의 균열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다. 추측이 아닌 확신. 그 시점부터 나는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시작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동선, 통화 기록까지. 반복되는 특정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위치 정보도 매번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였다. 결국 그 번호의 주인은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헬스 트레이너였다. 나는 그가 일하는 헬스장의 회원으로 가장에 등록했고 그 주변에서 아내의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동선의 겹침과 시간의 일치만으로도 그들의 관계는 명확했다. 나는 장소, 날짜, 시간, 행동을 모두 사진과 표로 정리했다. 증거는 충분했고 감정은 배제된 상태였다. 내가 택한 건 폭발이 아닌 침묵,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침묵 안에서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도연아,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이 많아서 그래. 그 짧은 대화 뒤에도 머릿속에선 수많은 장면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태훈과의 메시지, 결제 내역, CCTV, 그리고 아내의 표정. 하지만 나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결말을 향한 정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다. 출장이 잡힐 수도 있어서 아직 확정은 좀 어려워. 거짓이었다. 일부러 만든 부재. 내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더 자유롭게 움직였고 그 자유는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다. 나는 그 시간을 철저히 활용했다. 카드 내역, 위치 이동, 메시지 시점까지 모두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엑셀 파일에 좌표와 시간을 기입했고 동선은 지도 위에 선으로 그려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말은 흔들리기 쉽다. 내가 믿은 건 오직 기록뿐이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사실로 정리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 중일 때 나는 조용히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잠금은 여전히 내 생일이었고 통화 기록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메시지 앱에는 작은 실수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다. 자기야, 도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걱정 마. 나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스크롤하며 촬영했다. 날짜와 시간,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옆에서 잠들었다. 평온한 숨소리, 익숙한 체온. 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다.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너무 차가웠다. 감정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다. 나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정리의 시간이었다. 그 이후 나는 그녀의 행동을 더욱 철저히 기록했다. 감정의 관찰이 아닌 법적 효력을 위한 수집이었다.
김태훈.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다. 메시지, 카드 내역, 위치 정보, SNS 흔적까지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이어졌고 의심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전후 아내는 헬스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결제를 했고 그 직후엔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자주 쓰이는 간이 결제 시스템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그 패턴은 누가 봐도 명백한 관계였다. 그 시점에서 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아직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 준비만큼은 끝내고 싶었다. 변호사는 묵묵히 설명을 들었고 내가 넘긴 자료들을 하나씩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서 제거된 상태였고 남은 건 그저 계산된 정리의 절차였다. 그 이후 나는 김태훈이라는 사람의 재산 상태와 직장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설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아내의 샵이 있는 건물 옆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였고 월 수입은 약 300만 원. SNS엔 자신의 일상과 사진을 자주 공유하며 위치 정보도 거리낌 없이 올려뒀다. 그 덕분에 나는 추가적인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배경이 모텔로 보이는 공간,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에 닿은 장면, 모두 SNS 타임라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날짜별로 캡처했고 아내의 카드 내역과 대조해가며 정밀하게 정리했다. 두 사람의 행적은 서로 맞물려 있었고 더는 우연이라 둘러댈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내게 다가왔다. 저녁을 먹으며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고 아무 일 없던 듯 내 어깨에 기대기도 했다. 그 손길은 예전이라면 따뜻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거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에 그 평온한 일상이 오히려 더 차갑게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실로 들어간 틈을 타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잠금 패턴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같은 안일함 속에 있었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을 때 가장 위에 떠있는 대화명이 눈에 박혔다. 김태훈. 그 이름 아래로 메시지 몇 줄이 빠르게 눈에 들어왔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나중엔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조금만 더 참아줘. 도연이는 아직 눈치도 못 챘어. 그 문장들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이건 애매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건 분명한 선을 넘은 계산된 대신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메시지들을 화면별로 촬영했고 각 문장 아래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다. 숨을 죽인 채 한 손으론 카메라를 들고 다른 손으론 마음을 눌렀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내 옆에 누워 잠들었다. 입술은 편안해 보였고 숨소리는 일정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감정의 파도는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결심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모였다. 그들의 거짓, 숨김, 연기, 속삭임까지.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문서화했고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필요한 절차만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실행은 그리 멀지 않았다. 나는 출장 일정을 조작했다. 실제 업무와는 상관없는 외부 미팅을 핑계 삼아 이틀 동안 집을 비우겠다고 말했다. 도연아, 어디로 출장 가? 그녀가 물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부산.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올라올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다녀와. 조심하고. 그 말 속엔 아무런 감정도 긴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이용했다. 내가 듣고 있던 건 그 말이 아니라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확보를 위한 부재다. 라는 내 안의 계획이었다.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날짜와 시간을 확정지었다. 그 주 금요일 모든 것을 손에 넣기로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미룰 여지도 없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출장 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 실제 출장은 없었다. 그날은 모든 계획의 마지막 조각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택시를 타고 근처 카페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노트북을 열고 미리 설정해 둔 위치 추적 앱과 카드 알림을 확인했다. 아내의 스마트폰엔 오래전부터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게 설정돼 있었다. 오전 10시 43분 아내는 필라테스 샵에 도착했다. 12시 8분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샀고 오후 2시 16분엔 김태훈의 헬스장과 연결된 지하 카페에서 결제 내역이 떴다. 2시 38분 익숙한 모텔 이름이 카드 알림으로 도착했다. 나는 곧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 모텔 맞은편 오래된 커피숍 2층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응시했다. 모텔 주차장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3시 5분 두 사람이 나란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김태우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그 미소는 참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감정을 눌러가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분노는 없었다. 단지 이 모든 조각이 완성되었다는 확신만이 마음속에 자리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었다. 두 사람의 모습, 탑승한 차량, 번호판, 이동 방향.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담았고 시간과 GPS 정보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산 출장 중인 것처럼 꾸몄다. 호텔 외관 사진을 보내고 검색한 야경 사진을 메시지로 첨부했다. 잠시 후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도연아, 잘 쉬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얼른 와. 나는 짧게 답했다. 응, 그냥 조용히 쉬고 있어. 너도 잘 자. 그 문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고 그 거짓은 이제 말이 아닌 사실로 남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냥 올라왔어. 그녀는 태연한 말투로 냉장고를 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고 나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만 바라봤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이미 월요일 아침의 절차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류는 준비됐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며 변호사와의 계획 역시 마무리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직접 말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마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모든 거짓을 지켜봤고 그 끝은 이제 눈앞에 다다랐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 상단엔 여전히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고정되어 있었고 대화창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자기야, 오늘 진짜 최고였어. 다음 주는 금요일이야? 짧지만 분명한 문장들이었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 금요일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계획을 시행하기 전 내가 먼저 끝낼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고 조명을 껐다. 그녀는 옆에서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장면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리며 정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출근 대신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수개월간의 기록과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나하나 다시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리된 파일이었다.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훑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상대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대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건 그들이 붙잡을 마지막 자존심일 뿐 나에겐 의미 없는 선택지였다. 내가 필요한 건 결과였다. 감정이 아닌 분명한 책임의 증명.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조금 일찍 귀가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그 이면이 선명하게 읽혔다. 오늘은 일찍 왔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정리를 향한 절차뿐이었다.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소파 맞은편에 앉은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내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멈칫하다가 묻는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연 그녀의 손끝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게 뭐야? 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랑 김태훈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야. 그날 결제한 카드 내역, 위치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린 사진이 작게 흔들렸고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고 어떤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잘못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실수였어. 결국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지만 나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정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아, 제발 부탁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진심이야.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너 그 사람이랑 오늘 하루 만났던 거 아니잖아. 6달. 그 긴 시간 동안 날 속였어. 매주 수요일,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지금 와서 잠깐 흔들렸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넌 진짜 알고 있는 거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흔들었다. 이미 다 끝났어.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법원 통지서도 곧 갈 거야.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내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와 절망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김태훈한테도 서류 들어갔어. 곧 연락 올 거고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난 끝까지 갈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나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도연아. 나 아이처럼 멍청했어.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외로웠다고? 그 외로움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내가 매일같이 대화를 시도했고 외면당한 건 나였다는 걸 그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해결한 거야? 뒤에서 날 기만하고 날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 품에 안기는 게 그의 답이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똑바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해야 해. 피부샵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정리 들어갈 거고 재산 분할도 없을 거야. 너한테 돌아갈 건 하나도 없어. 그녀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무너진 표정으로 울기만 했다. 입을 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고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문 너머로는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고요한 어둠 속 내 심장은 조용했고 감정은 마치 오래전 사라진 먼지처럼 무색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감정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미움도 연민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뿐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그녀가 선택했고 나는 단지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묘하게 공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그대로 아내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고 나는 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는 문을 열 필요도 말을 걸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한밤의 침묵 속에서 이미 서로를 지워내기 시작한 상태였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셨고 늘 하던 대로 셔츠 단추를 채웠다. 매일 반복해온 출근 준비였지만
오늘 아침은 모든 것이 분명히 끝났다는 감각이 뼛속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둘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다시 거실로 돌아가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얼굴은 밤새 고통에 시달린 듯 무너져 있었다. 어디가? 조용히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변호사 만나러.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던 눈빛이 이내 흩어졌고 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독 크게 울렸고 그 순간 나는 더는 이 집을 우리 집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김태훈 측에 상간자 소장이 전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반응을 보였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다는 말도 이어졌다. 지금 상황이면 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접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셔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건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의 문제였다. 모든 걸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다는 알림이 떴다. 나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췄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불 하나 없이 조용했고 공기마저도 얼어붙은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 테이블 위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봉투를 열지 않았다. 읽을 필요도 읽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미 떠났다는 건 굳이 문장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엔 향수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건 말없이 조용히 떠난 사람의 흔적이었다. 편지엔 아마 미안하다, 후회한다,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문장을 더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말은 무의미했고 행동만이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고 하늘은 흐릿하게 뒤엉켜 있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그저 정리된 결과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누군가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명확했기에 생각조차 필요 없었다.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순간이 더 조용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그 조용한 밤에 내일을 계획하지 않았다. 복수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다한 사람으로 잠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 이야기의 절반을 정리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다. 아내가 떠난 집은 낯설도록 고요했다.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엔 며칠 전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말라붙은 채 놓여 있었다. 누군가 살다 사라진 자리는 이상하리만큼 먼지가 빨리 쌓였다. 나는 그 집을 치우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손대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지금 벌어진 이 현실을 억지로라도 반복해 각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잃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일이 실제였는지조차 흐려질 수 있다. 나는 그 흐림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억은 뚜렷해야 했다. 그리고 그 뚜렷함은 내게 필요했다. 아내는 연락하지 않았다. 김태훈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두 사람의 입장은 닮아 있었다. 감정에 휘말려 실수한 일이었다거나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했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확정되었고 김태훈 측은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하려 했고 나는 그 피하려는 태도마저 증거로 남겼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은 단단했다. 그 무렵
나는 퇴근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TV는 켜지 않았고 휴대전화 알림은 모두 꺼둔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불 꺼진 거실이 나를 맞았다. 가끔은 그 고요 속에서 내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정적을 받아들였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고통으로 변했을 때 그 고통을 감정으로 소비하면 결국 상처는 나 혼자만 떠안게 된다. 나는 혼자 남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그 감정을 건조하게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내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하다는 감정에 가까웠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엔 고요만이 남았고 나는 그 고요를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태훈 측에서 위자료 일부를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했다.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기에 재판까지 가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속내였다. 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타협이 목적도 아니었다. 이 상황의 결과는 누군가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책임으로 남아야 했다. 나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을 견딘 이유였고 내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내가 날 이렇게까지 버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하지만 끝내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 문장 안에는 억울함, 자기중심적인 시선, 책임 회피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하나 쌓아온 기록들, 사실만을 기준으로 모은 증거들과는 너무도 다른 결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확히 마주하지 못한 채 결국 피해자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그녀를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별도의 폴더에 조용히 저장해 두었다. 증오도 슬픔도 아닌 하나의 기록으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거짓과 흔들림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입장이었고 마지막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누군가는 사건으로 또 누군가는 태도로 남는다. 그리고 서지은은 내게 두 가지 모두로 남게 되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감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단지 문장 하나, 사진 몇 장, 위치 기록, 그리고 날짜가 찍힌 메모뿐이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완전히 지워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 이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무덤덤하게 흘러갔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태훈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가 서류 몇 장으로 사과의 뜻과 조건부 합의를 반복해 제안했다. 아내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첫 기일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눈 밑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법정은 조용했다. 서류 위에서 오간 말들은 차갑고 정리된 문장뿐이었다.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 역시 아무 표정 없이 판사의 말을 들었고 변호사와 짧게 눈을 마주쳤을 뿐이었다. 절차는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방 안에 남아있던 그녀의 마지막 흔적, 익숙한 섬유유연제의 냄새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식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서로의 취향을 놀리던 밤. 그날 그녀는 3번 웃었고 나는 4번 웃었다. 그 기억이 왜 하필 지금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파일 하나가 무작위로 재생된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문을 닫았다. 이제 그런 장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상간자 소송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법원은 김태훈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 이후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헬스장에서도 퇴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 사실을 단지 절차상의 결과로 받아들였고 그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았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감정적인 복수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사회적 신뢰, 직업, 그리고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다. 나는 단지 그가 한 행동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만든 것뿐이었다. 정확히 그것뿐이었다. 이혼 절차 역시 거의 마무리되었다. 공동명의였던 모든 자산은 내 명의로 정리되었고 아내는 재산 분할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피부관리샵 역시 내 이름 아래에서 폐업 처리되었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채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요구도 어떤 항의도 없었다. 아마 이제는 자신이 더는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다. 처음 증거를 정리했던 그 엑셀 파일을 열고 날짜별로 기록해둔 항목들 하나하나에 정리 완료라는 표식을 붙였다.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된 날,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던 날, 카드 내역이 이상했던 날, 모텔 앞에서 영상을 촬영했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나에게 했던 거짓말이 문자로 남겨진 날. 모든 순간이 조용히 한 줄씩 정리됐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파일을 저장한 후 창을 닫았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바탕화면만이 남았다. 지금의 내 삶도 그와 같았다. 모든 것이 비워져 있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다. 몇 달 동안 치밀하고 침착하게 진행해온 이 시간은 복수가 아니었다.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명확한 방식이었다.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며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나는 그 길의 끝에 조용히 도달해 있었다. 완전한 정리, 완전한 침묵, 완전한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다는 안도감.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다. 시간은 예고 없이 흘렀고 나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눈을 뜨고 일하고 돌아와 씻고 잠드는 삶. 감정은 서서히 마모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기억은 구체적인 장면이 아닌 희미한 이미지로만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정한 단어, 냄새, 거리의 풍경이 가끔 과거의 한 조각을 스치듯 지나가긴 했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사람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무너지고 버텨야 할 만큼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정확히 그 경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나는 커피를 들고 회사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햇빛은 따가웠고 공기는 무심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서지은. 몇 달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었다. 잘 지내. 나는 요즘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말해봤자 듣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 하지만 나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회신은 없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다시 대화하지 않는 것. 다시 아무것도 설명받지 않는 것. 다시는 그 이름이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로 그녀의 연락은 없었다. 김태훈에 대한 소문도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조용히 잊어가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그때의 기록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 기억에 얽매이진 않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기록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더 이상 꺼내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 나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생각보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놀라웠다. 법적으로도 끝났다는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도 않았고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서야 정말로 정리되었다는 감각만이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집 안가장 깊은 서랍에 넣었다. 다시는 꺼낼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이제 감정이 아닌 단지 한 장의 문서일 뿐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나의 삶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다. 친구와의 약속을 잡았고, 예전엔 시끄럽다 느꼈던 카페의 소음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새로운 옷을 샀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책을 더 자주 읽었고, 커피는 조금 더 연하게 마셨다. 주말엔 낯선 동네를 혼자 산책하기도 했다. 누군가 내게 지금 어떤 감정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저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감정은 정리되었고 관계는 끝났으며 그 끝에서 나는 다시 나를 하나씩 꺼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무너짐은 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걸 나는 배웠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를 어떻게 다시 채워나가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치밀하게 정리했고 조용히 단절했고 흔들림 없이 회복했다. 그 끝에 남은 것은 분노도 미련도 아닌 확신이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아무리 잔인한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확신. 그게 지금 내가 가진 가장 단단한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용히, 단단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